살려주세요. 제발 이 고통을 멈춰주세요. 해돋이 요양병원 7층 특실에서 흘러나온 절규가 한밤중에 고요한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강태우 회장의 비명은 날카롭고 절박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지금 최고 용량의 진통제를 투여했으니 곧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수간호사 김미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병실 안의 모니터는 불안정한 심박수와 혈압을 표시하고 있었고 산소 포화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몇 번째 거짓말인지. 강태우 회장의 오른쪽 다리는 이상하게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 현대의학에서도 완전한 치료법을 찾지 못한 희귀 신경질환이었지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낡은 청소 유니폼을 입은 나이 지긋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5세의 청소부 윤성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수간호사의 말에 윤성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물에 적신 수건을 이마에 대고 다리 부위는 살짝 높여주시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요. 수간호사 김미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참견이야? 여기는 의료진이 알아서 할 테니 청소나 하세요. 그 말에 윤성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선 윤성이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회장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누군가의 맥을 짚을 때마다 하던 동작이었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가야 해. 그때 병실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당장 응급팀을 불러요. 윤성이의 손이 청소도구함을 꽉 쥐었어요. 단순한 청소도구만 들어있는 것 같은 평범한 상자였지만 이중 바닥 아래에는 18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젊은 당직의 이현우가 급하게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CRPS 발작이 심해지고 있어요. 진통제도 효과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할까요? 이 상태로는 이동 자체가 위험합니다. 우선 통증을 조절해야. 윤성이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병실에서 갑자기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들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윤성이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감춰온 권위가 서려 있었어요. 윤성이는 청소도구함의 이중 바닥을 열고 침통을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수간호사가 소리쳤지만 젊은 의사가 말렸어요. 잠깐만요. 어차피 우리도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회장님 상태가 위급해요. 윤성이는 회장의 맥을 짚고 침통에서 가느다란 침을 꺼냈어요. 감히 청소부 따위가 미쳤어? 회장님께 그런 걸 놓겠다고? 수간호사의 외침이 병실에 울렸지만 윤성이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침이 회장의 내관열에 정확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어서 합곡혈, 족삼리혈에도 침이 놓였어요. 병실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불안정하던 심박수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고 산소 포화도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젊은 의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강태우 회장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숨이 쉬어진다. 회장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윤성이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시죠? 젊은 의사가 물었어요. 윤성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청소부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돋이 요양병원의 복도에는 밤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진짜 그 청소 아주머니가 침으로 회장님을 살렸대?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청소부가 어떻게?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의사들도 손 쓸 방법이 없었는데 그분이 침을 놓자마자 회장님 상태가 안정됐어. 한편 병원장 박준호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 김미영, 젊은 의사 이연우,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수간호사 김미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수간호사 회장님의 상태가 지금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통증을 조절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젊은 의사 이연우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어요. 그래서 미신적인 행위를 용인하자는 겁니까? 이건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병원장 박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청소부 윤성희 씨를 내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복도를 청소하던 윤성희는 모두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과 달리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윤성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다시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사무실에 들어서자 병원장과 수간호사 그리고 젊은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수간호사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드러났어요. 특별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윤성이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침술은 의료행위예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걸 아십니까? 수간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윤성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었어요.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젊은 의사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통증 조절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산소 포화도와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병원장이 윤성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당신, 북한에서 오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윤성희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스쳤어요. 그건 어떻게... 방금 이연우 선생이 설명해준 침술 방식이 매우 특이하더군요. 제 할머니가 말씀해주신 함경도식 침법과 일치합니다. 할머니는 함경도 출신이셨거든요. 병원장의 말에 윤성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18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죠. 누구십니까? 윤성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작은 가족 사진을 만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KN그룹의 후계자인 강민호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부 아주머니를 찾으십니다. 모든 시선이 윤성희에게 향했어요. 수간호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요? 네, 아버지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으시대요. 윤성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약간 숙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회장님 병실로 모시겠습니다. 강민호가 윤성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수간호사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지만 병원장의 시선은 이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병원장이 그들을 불러 세웠어요.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성희 씨, 회장님을 뵙고 난 후에 다시 제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윤성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18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모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장 강태우의 병실은 일반 요양병원의 병실과는 달랐습니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아버지, 윤성희의 아주머니 모셔왔습니다. 강민호가 말했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강태우 회장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과는 달리 한결 생기가 돌았어요. 앉으세요, 아주머니. 회장이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윤성희는 조용히 앉았어요. 어젯밤에 저를 살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했어요. 그저 통증을 잠시 완화해드린 것뿐입니다. 살리신 건 의료진이시죠? 아니요. 의사들도 손을 놓았을 때 당신이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회장이 말했어요. 그의 손이 오른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통증 아십니까? CRPS라고. 10년 넘게 나를 괴롭혀온 녀석이죠. 전 세계 유명한 병원을 다 다녀봤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윤성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작은 바늘들로. 회장이 물었어요. 방 안에는 또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통증을 기의 흐름이 막힌 것으로 봅니다. 윤성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회장님의 경우처럼 CRPS는 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침은 그 잘못된 신호를 차단하고 올바른 기의 흐름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건 미신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간호사 김미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회장님의 상태 호전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우연이라고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통증 없이 잠들지 못했는데 어젯밤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그때 회장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다리를 움켜쥐었어요. 으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회장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모니터에 연결된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회장님! 윤성희가 즉시 회장의 맥을 짚었어요. 발작이 다시 시작됐어요. 기혈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윤성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의술의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제 침통 좀 가져다 주세요. 청소 도구함에 있어요. 강민호가 간호사에게 지시했고 곧 침통이 도착했어요. 윤성희는 망설임 없이 침을 꺼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병원장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발작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심한 발작이에요. 허락해 주신다면 더 강한 처치를 하겠습니다. 회장은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성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침은 회장의 손목 내관혈에, 두 번째는 발등의 태충혈에, 세 번째는 합곡혈에. 빠른 속도로 정확한 위치에 침을 놓았습니다. 이런 침술 방식은 함흥 출신 한의사들만의 비법이야.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던 병원장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윤성이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간호사가 다시 뛰어들어왔어요. 그녀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병원 내에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든 개입할 수 있는 병원의 안전 문화 속에서 그녀의 과도한 반응도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광경에 곧 잦아들었습니다. 회장의 몸에서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더니 갑자기 그의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얼굴에 가득했던 고통의 흔적이 마치 구름이 걷히듯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성이는 마지막 침을 조정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CRPS는 신경계의 문제예요.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혈의 역류로 봅니다. 두 가지 관점 모두 옳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병원장이 윤성이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정말 함흥의학대학 출신이라면 혹시 윤태진 박사이? 윤성이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 순간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터인데 이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이건 기적이야. 강민호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성이는 조용히 침들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지식일 뿐이에요. 수간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윤 선생님, 제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에 윤성이는 잠시 당황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니까요. 회장이 윤성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군요. 정말 누구십니까?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윤성이에게 모였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8년간의 침묵을 깰 시간이 왔어요. 제 이름은 윤성이입니다. 북한 함흥의학대학 출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그녀의 정체가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해돋이 요양병원의 7층 직원 휴게실은 그날 오후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평소라면 간호사들과 요양보호사들의 웃음소리와 수다로 떠들썩했을 시간, 오늘은 묘한 침묵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북한에서 온 의사라고? 회장님 병실에서 직접 들었대. 정말 대단한 의사였다면서. 그런데 왜 청소부로 일했을까? 그것도 18년이나? 한편 병원장 사무실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성애, 병원장 박준호, KN그룹 회장의 아들 강민호,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수간호사 김미영까지 함께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찍은 흑백 사진, 함흥의학대학 졸업장, 그리고 낡은 한의학 노트까지 윤성이의 과거를 증명하는 조각들이었죠. 이 사진이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찍은 건가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성이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윤성이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12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네. 탈북하기 직전에 찍었습니다. 1997년 겨울이었어요. 윤성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병원장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윤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지 윤태진은 함흥에서 가장 존경받는 침술사였습니다. 4대째 이어져 온 가문의 의술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의술을 배웠습니다. 특히 신경질환과 만성 통증 치료에 특화된 함흥침법을. 윤성이의 얘기가 계속되는 동안 수간호사 김미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1995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을 때 의약품이 부족해지면서 저희 같은 전통 의사들의 수요가 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감시도 심해졌죠. 윤성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남편 박원철은 평양의과대학 출신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체제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몰렸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윤성이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결국 우리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1997년 12월 북한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함경북도를 통해 압록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하지만 국경에 거의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발각됐습니다. 윤성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18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남편은 저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요. 너희만이라도 건너라고 말하며 그는 국경 수비대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와 딸은 필사적으로 압록강을 건넜어요. 그날은 특히 추웠습니다. 물은 얼어붙지 않았지만 거의 영하의 온도였죠. 윤성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강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딸아이가 중간에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밀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말하면서 윤성이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물살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딸의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순간 그 아이는 물살에 휩쓸려 갔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딸을 찾았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윤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중국에 도착한 후에도 몇 달 동안 강 주변을 헤맸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2002년에 한국에 입국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딸과 남편을 지키지 못한 이 손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윤성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수십 년간 침수를 해온 손, 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지키지 못한 손.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저 평범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제 과거를 말하지 않고 그저 청소부로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방 안에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셨는데도 어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셨다니. 윤성이는 작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회장님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18년 전 제 자신과의 약속을 깨야 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제 딸을 떠올리게 했어요. 또다시 방 안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수간호사 김미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당신을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환자를 위해 나서주셨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윤성이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병원장 박준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윤 선생님, 저희 병원에서 정식으로 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통의학 상담사로서. 윤성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8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어요. 이제 다시 의사로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저는 이미 그 삶을 포기했습니다. 강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어제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보여주신 그 의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능력을 숨기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때 병원장의 책상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박준호가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놀란 표정으로 윤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성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강민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도 탈북민 출신이라 그 고통을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제 아내는 지금은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잠시만요. 윤성이, 박미래, 이 이름들이 너무 익숙해요. 그가 급하게 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당신이 몇 달 전에 말했던 그 여성, 어머니를 찾고 있다던 박미래 씨. 혹시 어머니 이름이 윤성이고 함흥 출신이었니? 방 안에 모두가 숨죽이고 통화를 지켜보았어요. 강민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그럼 지금 바로 연락할 수 있어. 내일? 아니, 가능하면 오늘. 알겠어. 최대한 빨리 연락해줘. 그가 전화를 끊고 윤성이를 바라보았어요. 믿기 어려운 우연입니다. 윤 선생님. 제 아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머니를 찾고 있는 한 탈북민 여성을 돕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이 박미래입니다. 윤성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내 딸?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미래 씨에게 바로 연락해 보기로 했어요. 운이 좋으면 오늘 중으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병원장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박준호가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놀란 표정으로 윤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믿기 어렵지만 지금 1층 접수처에 한 젊은 여성분이 오셨는데 당신을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병원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박미래라고 하십니다. 정말 기적 같은 우연이네요. 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미래 씨에게 병원 이름을 알려줬나 봅니다. 어쩌면 그녀도 수년간 어머니를 찾아 헤맸을 테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행동했을 거예요. 윤성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가족 사진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그분을 모셔올까요? 병원장이 물었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장이 전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얼마 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성이의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여성이었어요. 윤성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성은 잠시 방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윤성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1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모녀의 눈빛은 서로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성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래야, 정말 너니? 윤성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박미래가 달려와 윤성이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18년 동안 기다려온 재회의 순간이었어요.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어요. 병원장과 강민호, 수간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어요. 이것은 오직 모녀에게만 허락된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찾았니? 윤성이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박미래는 어머니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미소를 지었어요. 강민호 사장님의 아내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녀도 탈북민이었는데 중국에서 저를 도와준 가족을 알고 있었죠. 윤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압록강에서 내 손이 미끄러졌을 때 내가 윤성이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고통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물살이 너무 강했어요. 저도 거의 죽을 뻔했지만 중국 쪽 강가에 살던 어부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박미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가족이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저도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하지만 어머니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어요. 18년 동안의 이별,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모녀의 눈물은 쉽게 마를 줄 몰랐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박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성이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단다. 윤성이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박미래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모녀는 손을 꼭 잡은 채 지난 18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곳에서 청소부로? 박미래가 슬픈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윤성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너와 아버지를 잃은 후 더 이상 의사로서의 삶을 이어갈 용기가 없었단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도 지키지 못한 내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치료할 수 있겠니? 윤성이의 목소리에는 오랜 자책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997년 그날,
너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이었지. 윤성이의 목소리가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눈앞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1997년 12월의 밤. 함경북도 국경마을의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윤성희, 그녀의 남편 박원철, 그리고 12살의 딸 박미래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강이 나와. 모두 조용히. 박원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딸의 작은 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성이는 뒤에서 작은 보따리를 들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보따리 안에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침통과 의학서적, 그리고 약간의 옷까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국경 수비대다. 박원철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는 윤성희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건너. 내가 저쪽으로 가서 그들의 주의를 돌릴게. 안 돼. 같이 가야 해. 윤성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박원철은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곧 따라갈게. 약속해. 그는 마지막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 딸, 용감하게 엄마랑 먼저 가 있어. 아빠는 금방 갈게.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약속해요? 정말 올 거예요? 그럼 약속하지. 박원철은 딸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리고 윤성희에게 마지막 눈빛을 보냈습니다. 성희야, 미래를 부탁해. 사랑해. 그 말을 남기고 박원철은 숲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국경 수비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손전등 불빛이 박원철을 쫓아갔어요. 윤성이는 눈물을 삼키며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미래야. 아빠의 용기를 헛되게 하면 안 돼. 그들은 서둘러 강으로 들어갔어요. 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영하의 온도였지만 빠른 물살 때문에 완전히 얼지는 않았어요. 윤성이는 미래를 작은 튜브에 태우고 한 손으로는 딸의 손을, 다른 손으로는 튜브를 잡은 채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생각보다 깊고 빨랐어요.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튜브가 바위에 걸려 공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래가 비명을 질렀어요. 물이 점점 튜브 위로 차올랐습니다. 괜찮아, 미래야. 내 손을 꽉 잡아. 윤성이는 필사적으로 딸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물살이 점점 거세졌고 두 사람의 손은 젖어 있어 미끄러웠습니다. 엄마, 미끄러져요. 미래의 손이 서서히 어머니의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윤성이는 필사적으로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래야. 윤성이의 절규와 함께 미래는 물살에 휩쓸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단다. 윤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미래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찾으려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계속 찾았어요. 박미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를 구해준 중국 가족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2005년에 한국으로 올 수 있었죠. 윤성이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녀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냈니? 건강하게 잘 지냈니? 박미래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어머니. 저도 의사가 되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윤성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너도 의사가? 네, 한의사예요.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나 봐요. 박미래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윤성이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포기했던 의수를 딸이 이어받다니. 지금은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래한 의원이라고요. 윤성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18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살았지만 딸은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윤성이가 딸을 꼭 안았어요.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아버지께서 윤 선생님을 다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으실까요? 윤성이와 박미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함께 가도 될까요, 어머니? 박미래가 물었습니다. 윤성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윤성이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회장의 병실은 조용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강태우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어제와는 달리 훨씬 생기가 돌았고 고통의 흔적도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성이와 박미래가 함께 병실에 들어섰을 때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두 사람의 닮은 모습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오셨군요, 윤 선생님. 그리고 이분은 윤성이는 생애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제 딸입니다. 박미래라고 합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병실 안에 있던 강민호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방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윤 선생님이 18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을 오늘 만난 거예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윤성이와 박미래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기적이군요. 정말 기적입니다. 윤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과 행복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제 회장님께 침수를 시행한 게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면 오늘 딸을 만난 것은 두 번째 기적이네요. 강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윤 선생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윤성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저희 아버지의 병은 오랫동안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단 하루 만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셨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통제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소. 그것만으로도 나에겐 기적입니다. 강민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희 KN그룹은 의료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 환자를 위한 치료센터를 구상 중이었는데 윤성이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치료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윤성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18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의술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이제 갑자기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라니.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의사로서의 삶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그때 딸 박미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혼자서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오신 것이. 윤성이는 딸을 바라보았어요. 박미래의 눈에는 이해와 존경,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박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윤성이도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사실 내가 의술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단다. 윤성이가 조용히 고백했어요. 병원 뒤편 작은 정원에 몰래 약초를 기르고 있었어. 때로는 아픈 노숙자들에게 침을 놓아주기도 했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수간호사 김미영이 들어왔어요. 윤 선생님.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윤성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쓸쓸함이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 간호사님. 우리 모두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병원장 박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 저희 병원에서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해돋이 요양병원의 전통의학 상담사로 정식 채용하고 싶습니다.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요. 윤성이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18년 만에 그녀에게 돌아온 인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 받아들이세요. 박미래가 격려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와 함께 미래한 의원도 키워나갈 수 있잖아요. 윤성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행복의 눈물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성이가 자신의 아픈 과거 이야기를 마치자 강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 선생님, 저희 KN그룹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남편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성이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희망보다는 체념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맙지만 세월이 너무 흘렀어요. 이제는 기대도 없습니다. 강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박원철 선생님의 출신 지역과 직업, 체포 시기,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는 병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 15분 후 강민호가 상기된 표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윤 선생님,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민호에게 향했습니다. 윤성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저희 재단 직원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 입소자 명단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처음 거치는 곳이죠. 3주 전에 입국한 탈북민 중에 박원철이라는 이름의 분이 계십니다. 윤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함흥의과대학 출신 의사라는 점입니다. 나이도 일치하고 교화소에서 20년 정도도 의사로 복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제 남편일까요? 윤성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그녀의 손이 입을 가렸습니다. 원철이 살아있어? 박미래도 충격에 빠진 듯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담당자가 방금 사진도 보내왔는데 강민호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수척하지만 맑은 눈빛을 가진 노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윤성이는 사진을 보는 순간 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원철이, 정말 원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다니. 그분도 가족을 찾고 계셨습니다. 강민호가 말했어요. 탈북 후 처음으로 물으신 게 윤성이와 박미래였다고 해요. 박미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윤성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윤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다음 주면 하나원에서 나오실 겁니다. 그때 모시겠습니다. 윤성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제는 단순한 청소부였지만 오늘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고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으며 이제 곧 남편과도 재회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박미래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윤성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안은 채 울 뿐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돋이 요양병원의 옥상 정원은 그날 아침 유난히 평화로웠어요. 봄의 싱그러운 기운이 도시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멀리 한강은 햇살에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죠. 윤성이는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박미래가 옥상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든 2개의 머그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 잔을 건네며 옆에 앉았어요. 정원이 참 예쁘네요. 어머니가 직접 가꾸신 거예요? 윤성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주변에는 다양한 약초들이 질서정연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인삼, 당귀, 황기, 구기자. 한의학에 쓰이는 소중한 약재들이었죠. 18년 동안 내 유일한 낙이었단다. 청소부라는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술이었지. 그녀는 정원 한편에 있는 작은 온실을 가리켰어요. 저기에는 북한에서 가져온 종자들도 있단다. 함흥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약초들이야. 2 사람은 잠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아침 풍경을 감상했어요. 어제의 기적 같은 재회 이후 윤성이는 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18년 만에 첫 밤이었죠. 어머니, 오늘이 첫 진료일이죠? 긴장되세요? 윤성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흰색 진료복을 입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윤성의 마이너스 전통의학 상담이라는 새 명찰이 달려 있었죠. 18년 만에 의사로 돌아가는 거야. 당연히 긴장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어제 회장님의 통증을 완화시킨 어머니의 손길을 봤으니까요. 박미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윤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수십 년 이상 제대로 된 진료를 안 했으니 걱정이 되는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미래한 의원 진료는 잠시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렸어요. 병원장 박준호가 옥상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여기 계셨군요, 윤 선생님. 아래층에는 벌써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윤성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요? 진료 시작까지 1시간도 더 남았는데. 병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회장님 치료 소식이 퍼졌나 봐요. 다들 기적의 의사를 만나고 싶어 하시네요. 윤성이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병원장이 돌아간 후 윤성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원의 약초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죠.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박미래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네, 이제 당당하게 윤성희 선생님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2 사람은 천천히 옥상을 내려갔어요. 복도에는 벌써 많은 환자들이 윤성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 김미영이 바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윤 선생님, 이쪽입니다. 진료실이 준비됐어요.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어요. 문에는 윤성의 전통의학 상담실이라는 세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준비됐어요, 어머니? 박미래가 물었습니다. 윤성이는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준비됐다. 그녀가 진료실 문을 열자 첫 번째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던 노인이었습니다. 윤성이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로서 환자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전문성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의 눈에 희망이 깃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던 윤성이에게 강민호가 찾아왔어요. 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박원철 선생님과 통화했습니다. 하나원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내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성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슴에 올라갔어요. 정말요? 내일 원철이를 만날 수 있다고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미 차량도 준비해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윤성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감사의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떠난 후 박미래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일이면 우리 가족이 모두 만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윤성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도 꿈만 같구나. 이틀 전만 해도 나는 그저 청소부였는데 오후의 진료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윤성이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은 모두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정확한 진단에 감탄했어요. 특히 만성 통증 환자들은 오랜만에 희망을 보았다며 기뻐했죠. 그날 밤 박미래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성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그녀는 이 도시에서 숨어 지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손목의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24시간 후면 그녀는 18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래야, 내 어머니, 고맙다. 내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딸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어머니를 찾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차창 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달이 북에서 탈출하던 그날 밤에도 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 하나원에도 지금 비치고 있겠죠. 윤성이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내일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된다. 그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청소부의 옷을 벗고 다시 의사가 되어 가족을 되찾은 윤성이.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감히 청소부 따위가 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녀는 윤성이 의사, 박미래의 어머니, 그리고 곧 다시 박원철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18년의 긴 침묵을 깨고 진정한 그녀의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해돋이 요양병원에는 이제 진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윤성이가 꿈꾸던 진정한 의술의 의미였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이 이제 윤성이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밤하늘 아래 윤성이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감기 조심하세요.